37일째 암흑입니다. 9천만 명의 나라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어둠이 지금 여러분의 기름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용유 207%, 빵값 142% 폭등. 이건 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유소 영수증 이야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테헤란의 어둠이 서울의 물가와 연결되는 경로가 보입니다. 2026년 3월 29일 밤 테헤란의 불이 꺼졌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인접도시 카라지 일대가 한순간에 암흑에 빠졌습니다. 인구 9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전력망이 무너진 겁니다. 서울 인구의 9배가 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수도에 갑자기 전기가 사라진 거죠. 원인은 분사시설을 겨냥한 공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전소를 직접 때린 건 아닙니다.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고압 송전탑의 파편이 튀었고 그 부수적인 손상만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직접 노린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피해가 난 거죠.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기체입니다. 이란 방공망이 뚫린 뒤 쏟아진 폭격의 여파가 송전망까지 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대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에너지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아직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리지 않았는데도 수도에 전력이 나갔다는 건 만약 노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무기가 존재합니다. 흑연폭탄이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전도성 탄소 섬유를 공중에서 살포해서 고압 전선의 합선을 일으키는 폭탄입니다. 전선이 서로 닿으면 합선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리를 하늘에서 대규모로 실행하는 겁니다.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전기 자체를 마비시키는 무기인 거죠. 이 무기가 실전에서 쓰인 적이 있습니다. 1999년 세르비아에서였습니다. 당시 나토가 이 흑연폭탄을 투하했고 결과는 세르비아 전체 전력의 70%가 마비됐습니다. 나라 전체 전기의 70%가 한 번에 꺼진 겁니다. 지금 이란은 그때 세르비아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많은 나라입니다. 같은 무기가 쓰인다면 그 충격의 규모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에서 이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무기가 미군 무기고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쓰지 않았다는 말은 언제든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누비오 국무장관이 밝힌 군사 목표 4가지 중에 이란의 공군, 해군, 미사일 능력, 군수 공장 파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이 벌어진 시점에 이란 내부 상황을 짚어야 합니다. 한 달 전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됐습니다. 47년간 이어져 온 이란 이슬람 체제의 꼭대기가 사라진 겁니다. 1979년 혁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구조가 하루아침에 흔들린 겁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문가 회의에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자리를 이어받은 겁니다. 혁명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세습이 일어난 거죠.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고 지도자 암살, 세습 논란, 그리고 수도 대정전. 한 달 사이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인구 9천만의 나라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긴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전보다 더 무서운 게 뒤따랐습니다. 인터넷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전기만 끊긴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8일 시위가 격해지자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4월 6일 기준 37일 연속, 시간으로 864시간이 넘습니다. 전 세계 역대 최장 국가 단위 인터넷 차단 기록입니다. 그냥 느려진 게 아닙니다. 인터넷 연결이 평상시의 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2 흐르던 데이터가 4만 남은 겁니다.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앱이 37일 동안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못하고 택배 주문도 안 되고 계좌 이체도 안 됩니다. 배달 앱도 내비게이션도 뉴스도 안 됩니다. 37일 동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넘도록 디지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한테 인터넷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 그 자체거든요. 이란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GDP의 6%에서 6.5%, 연간 270억에서 2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83%가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왓츠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팔고 주문받고 결제하던 사람들의 장사가 하루아침에 멈춘 겁니다.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올 방법이 없는 거죠. 결과는 처참합니다. 온라인 매출 80% 감소, 인터넷 차단 2주 만에 연간 GDP의 0.2%가 증발했고 누적 경제 피해는 초기 수주간에만 7억에서 8억 4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테헤란 증시는 4일 만에 45만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란 통신부 장관이 직접 인정한 수치가 있는데 인터넷 차단으로 하루에 3,570만에서 6천만 달러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그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 500억에서 800억 원 이상이 매일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로 세상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이란 안에 스타링크 단말기가 약 5만 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으로 하늘에서 직접 인터넷을 받으니까 정부가 지상에서 아무리 막아도 차단할 수 없는 거죠. 5만 대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바깥 세상과 연결되려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스타링크 장비 139개를 압수하고 46명을 체포했습니다. 추가로 27명을 더 잡고 단말기 3대도 압수했습니다. 무단 사용 시 6개월에서 2년 징역이고 간첩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쓰다가 사형입니다. 정보를 얻으려 한 것만으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국민을 감금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부천만 명을 디지털 감옥에 가둬놓고 바깥 세상과 연결하려고 하면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만 끊긴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물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68.1%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작년 10월에 48.6%였던 게 12월에 42.2%로 잠깐 내려가나 싶더니 전쟁이 터지면서 2월에 68.1%까지 치솟았습니다. 월간 인플레이션만 9.4%예요. 한 달의 물가가 거의 10%씩 오른다는 뜻입니다. 68%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1만 원이던 물건이 올해 16,800원이 된 겁니다. 그것도 평균이에요. 식료품은 더 심합니다. 식품 물가가 110% 올랐고 그 중에서도 식용유는 207%, 빵이랑 곡물은 142%, 고기는 117%, 유제품 108%, 과일 113%까지 뛰었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인데 국민은 빵을 못 삽니다. 그러면 석유 수익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란 경제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란에는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인데 군대가 아닙니다. 이 조직이 석유, 가스, 건설, 통신, 광업, 금융, 중공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고 유전까지 개발합니다. 이란 전체 경제의 30에서 40%를 이 조직 하나가 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0%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아드라고 불리는 종교재단들이 경제의 20% 이상을 또 통제합니다. 나라 전체부의 절반 이상이 권력층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국민한테 가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이란의 석유 수출 수익이 약 430억 달러입니다. 총 수출 수입의 57%가 석유에서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밖으로 나갑니다.
이란이 해외 무장단체에 매년 쏟아붓는 돈이 10억에서 20억 달러입니다. 헤즈볼라에만 연간 70억 달러, 후티 반군에 2억 달러. 자국민은 빵값을 감당 못하는데 대리전쟁 조직에는 수십억 달러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화폐 가치도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5년에 핵합의를 했을 때 이란 돈 32,000 리알이면 1달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50만 리알이 있어야 1달러입니다. 47배가 폭락한 거예요. 10년 전에 3만 원이던 1달러가 지금 140만 원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47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젊은 사람들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23.1%이고 여성 청년은 34.9%입니다. 3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2022년에 마흐사 아민이라는 22살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유엔 조사단이 이란 당국의 물리적 폭력 책임을 확인했고요. 그 뒤로 전국에서 시위가 터졌는데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2,000명 이상이 감금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대응은 대화가 아니라 교수형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3명이 훔에서 공개 처형됐습니다. 19살 살레 모하마디, 21살 사이드 다부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월 5일에는 2명이 추가 처형됐고 4월 초 8일 동안에만 10명이 처형됐습니다. 19살입니다. 빵이 너무 비싸다고 인터넷을 돌려달라고 거리에 나왔다가 교수대에 선 겁니다. 이 나라의 비극이 남의 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 막혀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 같은 겁니다.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UAE에서 뽑아 올린 기름이 전부 이 혈관 하나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2026년 3월 4일, 이란이 이 혈관을 틀어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글로벌 원유 공급의 20%가 한순간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입니다.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3월 10일까지 하루 670만 배럴이 감소했고 3월 12일에는 최소 하루 1000만 배럴 넘게 빠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감소폭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유가가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죠? 봉쇄 전에 배럴당 70달러 근처를 맴돌던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월 초 현재 약 110달러. 70달러에서 110달러면 50% 넘게 뛴 겁니다. 미국 WTI유도 112달러까지 올랐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겼는데 전쟁 이후 30%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걸프 지역 식품 수입도 70%나 차질을 빚으면서 소비자 물가가 40%에서 120%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름만 막힌 게 아니라 먹을 것까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직격으로 맞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밖에서 사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유의 70%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대동맥이 막혔는데 우리가 그 혈관에서 피를 공급받고 있던 겁니다.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벌어진 일이 서울의 주유소 영수증에 바로 찍히는 구조인 겁니다. 정부도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충격을 완화하겠다며 17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17조 원이요. 달러로 환산하면 170억 달러입니다. 국민에게는 짧은 샤워를 하라고, 세탁기를 아껴 쓰라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고 탄소 중립 때문에 다들여던 석탄 발전소 폐쇄도 연기했습니다. 석탄 발전 상한까지 완화했습니다. 기후 목표를 미루면서까지 당장의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장관은 1년 이상 공급에 문제없다고 말했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시잖아요. 석유화학 원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 반도체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에너지와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도 이번 호르무즈 봉쇄가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거시경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뼈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으니까 원유 공급이 끊기고 유가가 뛰니까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의 주유소 영수증이 전기요금 고지서가 장바구니 물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테헤란에서 불이 꺼지는 일이 서울에서 기름값이 오르는 일과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카르드 섬이라는 곳인데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에서 96%가 이 섬 하나를 통해서 나갑니다. 사실상 이란 석유 수출의 전부가 지나가는 섬입니다. 최대 3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고 슈퍼탱커 10척이 동시에 기름을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석유 터미널이죠. 지금 트럼프가 이 섬의 점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란에서 석유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카르그 섬까지 전장이 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은 완전히 멈추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혼란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48시간 뒤가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8일 오후 8시 동부시간 기준으로 최후 통첩을 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 유전, 담수화 시설, 카르그 섬까지 전면 파괴하겠다고요. 부활절에는 파워플랜트 데이, 브릿지 데이를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발전소와 그량을 동시에 날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영구적인 종전 없이는 해협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미국이 제안한 45일 휴전도 거부했습니다. 파키스탄이 2단계 휴전안까지 내놨지만 이란은 임시 휴전하에서도 호르무즈를 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48시간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실패하면 민간 인프라 대규모 타격으로 극적인 확전이 우려됩니다. 이미 민간 피해는 현실이 됐습니다. 3월 30일 쿠웨이트 발전 담수화 시설이 피격돼 인도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월 3일에는 추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이 또 맞았고 UAE에서도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식수의 90%를 해수 담수화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430만 명의 물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국제법 전문가들은 민간 인프라를 겨냥하는 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테헤란에서 불이 꺼지고 9천만 명의 인터넷이 37일째 차단되고 식용유 가격이 207% 오르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브렌트유가 7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원유의 70%를 이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까지 도달해서 17조 원짜리 추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멀리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여러분의 주유소 영수증에 찍히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든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일상도 흔들린다는 걸 이번 사태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테헤란의 암흑이 서울의 물가가 되는 세상, 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